세계에는 4가지 종류의 국가들이 있다. 선진국, 후진국, 일본, 그리고 아르헨티나다. 사이먼 쿠즈네츠라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한 말입니다. 지난번에 영상에서 한번 다뤘었죠.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승률이 109%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달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아르헨티나에서 최근 금리를 21%포인트나 인상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14일 기준금리가 97%에서 118%로 올렸는데요. 지난 6월 97%에서 100%에 육박한 적은 있었지만 세 자릿수까지 기록하진 않았죠. 한 번에 21%포인트에 달하는 인상폭 역시 21년 만에 이를 정도로 이번 인상 자체가 아르헨티나 역사상에서도 기록될 만한 일인 거죠.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물가 상승률이 1991년 이래 최고치인 113.4%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외신 경제지 보도에 따르면 이 상승세는 향후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한때는 미국보다 1인당 GDP가 높은 세계 5대 경제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 유럽에서 대거 이민을 올 정도로 풍요로운 나라가 지금 왜, 그리고 어떻게 이 상황으로 전락하게 된 걸까요? 오늘의 스토크는 아르헨티나의 경제가 망가진 이유,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빈이고 미래의 가난에 대비하는 채널 스토크 지금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가장 첫 번째 문제로 이야기할 부분은 역시나 정치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그동안 좌파와 우파 정부가 번갈아 집권해왔지만 어느 쪽도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과거 1차 산업 위주의 산업 수출 구조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논란은 다소 있었지만 페론 정권의 과도한 복지 정책으로 인해 점차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2차 대전 이후 유럽의 공업이 다시 부활하기 시작하면서 아르헨티나산 제품의 수요가 크게 줄어들고 무역 수지에서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경제도 덩달아 침체를 겪기 시작했죠. 그러던 와중에 첫 번째 패착은 1976년에 시작됐습니다. 호르헤 비델라라는 인물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 이사벨 페론 정권을 축출하게 됩니다. 페론 정권에서 지지부진했던 내수 대체 산업 육성 정책을 과감하게 폐기하고 중공업 육성 정책을 펼치게 됐죠. 문제는 여기까진 좋았는데 과도한 외자 유치가 악순환의 시작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외채를 갚기 위해서 다시 외채를 끌어오고 그렇게 들여온 외국 자본이 국내에 풀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초래됐으며 이에 따라서 서민의 삶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게다가 정치적 부패를 빼놓을 수가 없었죠. 알짜배기 국가재산을 매각해서 이자를 갚거나 국영기업을 헐값으로 매각해서 자기 뱃속을 채우는 등 총체적 난국을 만들어냈죠. 그렇게 아르헨티나는 외환보유고가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IMF에서 구제금융을 생각하면 됩니다. 빌려온 달러 갚아야 하는데 매번 달러가 없는 게 문제였죠. 왜 달러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쌍둥이 적자 때문이었습니다. 수출에 비해 수입이 많아 무역수지 적자는 누적되고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해 적자 재정으로 땜질 처방만 할 수밖에 없었죠. 이러다 보니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외자유치 실패의 악순환에 이르게 된 겁니다. 두 번째 패착은 1992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카를로스 메넘은 떨어진 페소화 가치를 살리기 위해 미국 달러를 자국의 공용화폐로 사용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미국 달러화 대 페소화의 환율을 1대1로 고정시키는 조치를 취했죠. 하지만 아르헨티나 정부는 여전히 막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었고 태안 정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계속해서 공급되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메넘 정권은 대부분의 국영기업, 공기업을 민영화하며 약 400억 달러의 외화를 끌어들였습니다. 90년대 아르헨티나에서는 통신, 전기, 가스, 수도, 철도, 석유, 채신, 전화 등 팔아치울 수 있는 건 모두 다 팔아치웠고 이렇게 민영화가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전기, 전화, 수도료 등 공공요금이 일제히 올라서 서민의 생활고는 높아져만 갔고 오히려 외채는 줄어들지 못하면서 고정환율제는 붕괴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르헨티나 경제의 문제점을 정리해본다면 복지정책을 통해 빈부격차를 줄이니 물가가 인상되고 물가를 안정하게 하려니 환율이 깨져서 수출에 문제가 발생. 그래서 환율을 고정하니까 자국 화폐가 쓰레기가 돼버리고 수출을 시키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니 빈부격차가 커지는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현 대통령인 페르난데스는 2019년 집권 이후 다시금 무상복지를 내세우며 각종 보조금을 늘리고 세금을 낮췄는데요. 늘어난 재정적자는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서 해결하다 보니 인플레이션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런데도 포퓰리즘 정권이 자꾸 집권하는 이유는 보조금과 복지제도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이 많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빈곤층은 인구의 40%꼴인데요. 이전 보수 정권 때 재정 긴축안이 부결된 것도 빈곤층이 반대 시위에 나선 등 거세게 저항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올해 60년 만에 가장 큰 가뭄까지 겹치면서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더욱 위태로워진 겁니다. 세계 주요 곡물 생산국인 아르헨티나의 주요 작물인 콩, 옥수수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아르헨티나 총 생산량의 3%에 달하는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향후 정부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급격한
금리 인상은 아르헨티나의 경제에 과연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아르헨티나가 금리를 인상한 이유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개인과 기업 모두 돈을 쓰지 않고 저축하면서 물가가 하락하기 때문이죠. 또한 금리가 낮은 국가로부터 자본을 끌어와서 부족한 외환 보유고를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파격적인 조치가 오히려 물가 상승을 자극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공식 달러 환율이 폭등하면서 수입 물가가 일제히 치솟았기 때문인데요. 아르헨티나의 대부분의 소비자가 수입을 통해 이루어지다 보니 환율 폭등으로 수입 물가가 오른 겁니다. 특히 가전 전자제품 가격이 20% 오른 것이 대표적이죠. 아르헨티나는 변화할 수 있을까요? 올해 아르헨티나에는 큰 이벤트가 2개나 있는데요. 먼저 다가오는 10월 대선이 있습니다. 몇몇 정치인들은 경제의 달러화, 중앙은행 폐쇄를 공약으로 내거는 등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공격적인 정책을 예고했는데요. 물론 이러한 공약이 기존과 상이하지 않아서 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정치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브릭스인데요. 아르헨티나의 신개발은행 가입 논의도 8월부터 시작됩니다. NDB는 브릭스가 설립한 국제개발금융기관으로 대출 및 지분 참여 등의 방법으로 참여자들의 공공, 사설 프로젝트를 지원하는데요. NDB의 금융 지원, 더 나아가 브릭스 시장의 접근은 아르헨티나의 호재가 될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아르헨티나는 이번 금리 인상으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치의 변화와 여러 국제 여건의 변화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아르헨티나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위기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가 아르헨티나를 보면서 마냥 남일이 아닌 우리의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 한 번쯤은 걱정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오늘도 스토크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유익한 글로벌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